굵은 빗방울이 JW 그룹 강씨 가문의 저택 창문을 격렬하게 두드렸다. 마치 하늘이 곧 무너질 것처럼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거대한 저택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저택 안은 바깥의 폭풍우보다 더 깊고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최고급 의료 장비들이 내뿜는 희미한 기계음만이 텅 빈 복도를 유령처럼 떠돌며 이 집의 주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강태준. 대한민국 경제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JW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는 지금 자신의 침대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한때는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카리스마로 비즈니스 세계를 호령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미세한 숨결만이 그의 생명을 증명하고 있었다. 국내외 최고의 의료진이 모두 동원되었지만 그의 병명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물러났다.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의 계모인 윤 여사와 그녀의 아들 강민혁이었다. 윤 여사는 값비싼 검은색 상복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마치 비통에 잠긴 듯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훔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초조함과 억누를 수 없는 야망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민혁과 눈빛을 교환하며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속삭였다. 의사들은 뭐라고 하더냐? 이제 정말 끝인 게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확인하려는 의도가 짙게 배어 있었다. 강민혁은 주변을 한번 훑어본 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어머니,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심장 박동이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드디어 저희의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들의 은밀한 대화는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강태준의 충직한 비서, 김비서였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윤 여사는 그의 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못마땅한 듯 쏘아붙였다. 김비서,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야. 회장님께서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 걸 몰라? 하지만 김 비서는 그녀의 질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태준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의 말에 윤 여사와 강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변수, 예상치 못한 희망이라는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김 비서가 문 밖을 향해 손짓하자 한 여인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이 호화롭고 절망적인 공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질끈 묶은 머리카락 외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모습. 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깊은 산골짜기에서 막 내려온 듯한 촌스러운 행색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설이었다. 그녀는 주위의 경멸과 의심이 가득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침대에 누워있는 강태준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병실에 대기하고 있던 주치의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김 비서, 지금 제정신입니까?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 신성한 의료 공간을 더럽히는 겁니까? 당장 내보내세요. 다른 의사들도 동조하며 그녀를 사기꾼 취급했다. 윤 여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오호라, 이제는 하다하다 무당까지 끌어들인 게냐? 김 비서, 내 충성심은 가상하지만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박설이는 그 모든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환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리하십시오. 하지만 없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김 비서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어 강태준이 의식을 잃기 전 남겼던 유언을 방패 삼아 외쳤다. 회장님께서는 제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회장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비키십시오. 김 비서의 단호한 태도에 의사들과 윤 여사도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박서리는 마침내 강태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복잡한 의료 장비들을 무심히 지나쳐 그의 손목을 잡고 조용히 맥을 짚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듯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천 주머니를 꺼냈고 그 안에서 빛바랜 나무로 만든 침통을 꺼냈다. 침통 안에는 단 하나의 침, 아주 가늘고 긴 은침이 들어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 침은 현대의학의 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마치 고대의 유물처럼 보였다. 주치의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위험해. 저 여자가 뭘 하려는 거야. 저 침에 무슨 세균이 있을 줄 알고 당장 막아. 하지만 아무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박서리가 뿜어내는 기운이 그들을 제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미간 사이 인당혈의 은침을 겨누었다. 그녀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주변의 소란과 아우성도 윤 여사의 저주에 가까운 악담도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과 환자 그리고 손끝의 침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아주 찰나의 순간 그녀의 손이 움직였다. 은침은 아주 부드럽고 정확하게 그의 피부를 뚫고 들어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생명 유지 장치에서 울리던 규칙적인 경고음이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으로 바뀌었다. 그의 심장 박동을 나타내던 그래프가 요동치더니 이내 길고 단조로운 직선으로 변해버렸다. 삐 죽음을 알리는 소리가 방 전체를 채웠다. 주치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심정지다. 내가 뭘 했어. 저 여자가 환자를 죽였어. 윤 여사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이 번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척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고, 태준아, 저 살인자를 당장 잡아. 강민혁은 즉시 경호원들을 부르며 박서리에게 달려들려 했다. 김 비서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자신의 마지막 선택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절망감에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죽음의 소리만이 가득하던 방 안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삑,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길게 그어져 있던 직선 위로 작은 점 하나가 솟아올랐다. 그리고 다시 삑, 또 하나의 점이 생겨나며 미약한 파동을 그렸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주치의는 눈을 비비며 모니터에 얼굴을 박을 듯이 다가갔다. 심장 박동 그래프는 점차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고 산소 포화도 수치도 기적처럼 상승하고 있었다.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박서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강태준의 미간에 꽂힌 침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후 침을 뽑아냈다. 그러자 강태준이 아주 깊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처럼 그의 창백하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기계에 의존하던 그의 호흡이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방 안은 완전한 정적으로 뒤덮였다. 단 한 개의 침, 단 한 번의 자침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남자를 되돌려 놓은 것이다. 윤 여사와 강민혁의 얼굴에서 희열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만이 남았다. 김 비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이 기적 같은 현실 앞에서 촌스러운 시골 처녀 박서리는 마치 세상을 구원한 여신처럼 보였다. 그날 밤 강씨 가문의 저택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기적의 밤이 지나고 불안한 아침이 밝았다. 강태주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밤새 그를 괴롭히던 죽음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의 생체 신호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의 생명은 이제 전적으로 침묵의 치료사 박서리의 손에 달려있는 듯 보였다. 밤사이의 충격과 혼란은 점차 의심과 적이라는 새로운 감정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특히 윤 여사와 강민혁에게 박서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을 망쳐버린 불청객이자 재앙의 씨앗이었다. 그들은 긴급 가족 회의를 소집했고 박서리를 사기꾼으로 몰아 저택에서 쫓아낼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정체불명의 위험인물일 뿐이었다. 윤 여사는 비통한 과부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가문의 안주인으로서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다. 그녀는 모여든 친척들과 의사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저 여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약물을 썼는지, 무슨 주술을 부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저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 오히려 태준이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선동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강민혁은 한술 더 떠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와 한의학계의 권위자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들은 박서리의 치료법을 비과학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규정하고 그녀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사기 행각을 만천하에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두 명의 권위 있는 의사들은 강태준의 상태를 살핀 후 박서리 앞에 섰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멸시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으며 물었다. 당신 의사 면허는 있소?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지? 당신이 어젯밤 시술한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요. 당장 당신의 신원과 사용한 침의 성분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소. 그의 옆에 있던 한의학계 권위자 역시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다. 옛 의술에도 법도가 있는 법인데 당신의 방식은 어느 문파에도 속하지 않는 해괴한 주술에 가깝소. 환자의 기운을 잠시 폭발시켜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술일 가능성이 높지. 그 대가로 환자의 남은 생명력을 모두 태워버릴 셈인가? 온갖 비난과 압박이 폭풍처럼 그녀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박서리는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현란한 의학 용어나 권위의 찬 협박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배웠을 뿐입니다. 제 설명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환자의 몸이 증명할 것입니다. 그녀의 초연한 태도는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들은 박서리를 지식도 자격도 없는 무지한 시골뜨기로 몰아붙이며 그녀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다. 김 비서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변호했지만 충성심에 눈이 먼 어리석은 비서라는 비아냥거림만 돌아올 뿐이었다. 박서리는 이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고립된 섬이었다. 오후가 되자 박서리는 다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약재 목록을 김 비서에게 건넸다. 목록을 받아든 김 비서와 약재를 확인한 한의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목록에 적힌 것들은 100년 묵은 산삼의 잔뿌리,
히말라야 설산에서만 자란다는 설현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몇몇 희귀 약초들이었다. 이것들은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것들이었다. 강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것 봐, 결국 돈을 노린 사기꾼의 본색이 드러나지 않나. 저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구해오라고 하다니 우리를 바보로 아는군. 윤 여사 역시 당장 그녀를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박서리는 그들의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환자의 몸에 쌓인 독을 풀고 막힌 혀를 뚫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약재들입니다. 구하지 못한다면 저도 더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최후통첩처럼 들렸다. 강태준의 목숨이 그 약재에 달려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김 비서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심을 굳혔다. 그는 강태준이 남긴 대리인 권한을 이용해 JW그룹의 모든 해외 지사와 인맥을 총동원하여 약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윤 여사와 강민혁은 김 비서의 독단적인 행동에 분노했지만 회장 대리인이라는 그의 직함을 함부로 막을 수는 없었다. 저태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한쪽에서는 박서리를 어떻게든 쫓아내려는 음모가, 다른 한쪽에서는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치료를 돕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졌다. 박서리는 그 모든 암투의 중심에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스승님의 가르침과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뿐이었다. 그녀는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설이야, 우리의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활인술이지만 세상의 오해와 시기를 받기 쉽다. 절대 돈이나 명예를 탐하지 말고 오직 환자의 고통만을 보거라.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너의 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스승님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틀 후 김 비서의 노력으로 기적처럼 약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지에서 공수된 귀한 약재들이 저택의 방 하나를 가득 채웠. 박서리는 도착한 약재들을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성스럽게 손질했다. 그녀가 약재를 다루는 손길은 섬세하고 경건했으며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다. 윤 여사와 강민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를 갈았다. 그들의 계획은 박설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강태준이 이대로 회복하기라도 한다면 그들의 모든 야망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그들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교활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박서리와 강태준을 동시에 제거할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박서리는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몇 날 며칠 동안 그녀는 약탕기 앞을 떠나지 않고 불을 조절하며 정성을 쏟았다. 진한 약초 냄새가 저택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향기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안과 증오의 냄새였다. 저택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과연 이 탕약이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비극의 시작이 될지 지켜보고 있었다. 의심과 희망, 음모와 신뢰가 뒤섞인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강씨 가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간의 정성이 담긴 탕약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칠흑같이 검고 진한 약물이 담긴 사기 그릇에서는 기묘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피어올랐다. 박서리는 조심스럽게 탕약을 들고 강태준의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김 비서의 얼굴에는 간절한 기대감이, 그리고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윤 여사와 강민혁의 눈에는 저주와도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박서리는 침대 옆에 앉아 숟가락으로 탕약을 조금씩 떠서 강태준의 입가로 가져갔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약을 먹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약의 대부분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1시간여의 사투 끝에 마침내 사기 그릇이 바닥을 드러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강태준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했다. 의료진들은 역시나 헛수고였다며 수군거렸고 강민혁은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저 비싼 약재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쳐넣은 셈이라고. 저 여자를 당장 사기죄로 고소해야 해. 윤 여사 역시 김 비서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책하며 박서리를 쫓아낼 것을 명령했다. 바로 그때였다. 강태준의 상태를 보여주는 모니터의 수치들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혈압과 심박수가 정상 범위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뇌파 그래프에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주치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에 거의 얼굴을 파묻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어.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 가장 먼저 변화를 알아차린 것은 박설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창백하던 뺨에 아주 희미한 홍조가 도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숨결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목을 잡고 다시 맥을 짚었다. 얼음장처럼 차갑던 그의 몸에 미약하지만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어둠의 심연 속에서 강태준은 아주 오랜만에 감각이라는 것을 느꼈다. 귓가에 웅웅거리는 기계음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스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헤매고 있었고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천근만근 무겁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고 했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어떤 형체가 들어왔다. 여러 번 눈을 깜빡이자 마침내 시야가 선명해졌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의 침대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한 여인의 얼굴이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주는 얼굴. 바로 박설이었다. 강태준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아무도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은 기이한 변화를 보이는 모니터에 쏠려 있었다. 오직 박설이만이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놀라거나 기뻐하는 기색 없이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가 깨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강태준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의료진들, 안절부절 못하는 김비서, 그리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계모와 이복 동생의 얼굴이 보였다. 총명한 그의 두뇌는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것. 그리고 눈앞에 이 촌스러운 여인이 자신을 구해냈다는 사실을. 또한 계모와 이복 동생이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바라고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성대는 거친 소리만 낼 뿐이었다. 박서리가 따뜻한 물을 적신 솜으로 그의 입술을 축여주었다. 잠시 후 강태준은 마침내 첫 마디를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와 냉철함은 여전했다. 모두 나가. 그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듣는 그의 목소리였다. 윤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말했다. 태준아, 정신이 드는 게냐. 하지만
강태주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김 비서와 저분만 남고 모두 나가. 그의 눈빛은 그 누구의 반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윤 여사와 강민혁 그리고 의료진들은 마지못해 쫓겨나듯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세 사람만이 남았다. 김 비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강태준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살아 돌아오셨군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강태준은 그런 김 비서의 손을 가볍게 두드려준 후 시선을 다시 박서리에게로 돌렸다. 그는 그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가 지금껏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나를 살렸군. 원하는 게 뭐지? 돈? 명예? 아니면 JW 그룹의 자리라도 원하나? 당신의 공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네. 그것은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모든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박서리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여 온전히 건강을 되찾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소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거짓이나 위선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강태주는 잠시 충격에 빠졌다. 그는 평생을 욕망과 거래 속에서 살아왔다. 대가 없는 호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자세를 고쳐 앉으며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닌 약속이었다. 좋소. 그렇다면 나와 약속을 합시다. 당신이 내 병을 완전히 고쳐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내 목숨을 빚진 것이오. 그때가 되면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소원을 들어주겠소. JW 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그의 눈빛은 비장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강태준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이자 그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박서리는 그의 제안을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그의 재산이나 권력이 필요 없었지만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은 절실했다. 두 사람 사이에 운명적인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방 밖으로 쫓겨난 윤 여사와 강민혁은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강태준이 깨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가 박서리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듯한 모습은 그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렸다. 이제 박서리는 단순히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되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잔인한 사리가 번뜩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의식을 되찾은 후 며칠이 흘렀다.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윤 여사와 강민혁은 강태준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더 이상 노골적으로 박서리를 핍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사리가 숨겨져 있었고 저택 전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이곳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박서리는 외부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했다. 강태준의 상태는 날마다 눈에 띄게 호전되었지만 그녀는 그의 몸속 깊은 곳에 여전히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남아있음을 직감했다. 단순한 질병의 잔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의 생명력에 들러붙어 끈질기게 그를 좀먹고 있었다. 그녀는 더 깊은 수준의 치료를 위해 침술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강태준의 몸 전체에 흐르는 기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느낄 수 없는 미세한 기의 흐름을 쫓던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단전 부근에서 멈칫했다. 그곳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지독하게 사악하고 끈적끈적한 기운이 느껴졌다.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는 명백히 외부에서 주입된 도끼였다.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것은 그녀의 스승이 고대의 의설을 통해 경고했던 만성 자맹독의 특징과 일치했다. 아주 소량씩 장기간에 걸쳐 투여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병들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교활하고 잔인한 독이었다. 범인은 강태준이 병으로 죽었다고 세상 모두가 믿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발견이었다. 박서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심했다. 섣불리 말했다가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었다. 그녀는 며칠 더 신중하게 강태준의 상태를 살피며 증거를 찾았다. 그의 혈액 색깔이 정상인보다 미세하게 검붉은 빛을 띠는 것. 그리고 수면 중에 그의 숨결에서 아주 희미하게 비릿한 약초 냄새가 섞여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김 비서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강태준에게 자신의 발견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회장님의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회장님의 몸에 독을 주입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녀의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김 비서는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강태준은 의외로 차분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조금도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자신의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계모와 이복 동생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하이에나처럼 굴었을 때부터 박서리의 진단은 그의 의심에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 주었을 뿐이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나지막이 말했다. 역시 그랬군. 내 집안에 나를 죽이려는 독사가 살고 있었어. 강태준의 냉철한 이성은 즉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나의 식단과 약을 관리했던 모든 사람들을 비밀리에 조사해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의료 기록, 자금 흐름, 주변 인물들의 통화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단, 절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돼. 특히 윤 여사와 강민혁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를 다짐하는 군주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한편 직접적인 공격이 불가능해진 윤 여사와 강민혁은 다른 방향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막대한 돈을 이용해 언론을 움직였다. 며칠 뒤부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과 타블로이드 신문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JW 그룹 후계자 정체불명 무속인에게 감금, 사이비 교주에 빠진 재벌 3세, 그룹의 미래는? 같은 악의적인 기사들이었다. 기사들은 박서리를 신비로운 의술사가 아닌 재벌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악한 요부나 사기꾼으로 묘사했다. 익명의 측근을 인용한 인터뷰에서는 그녀가 강태준을 약물로 조종하고 있으며 회사의 중요 결정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대중들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고 박서리의 이름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악녀의 이름이 되었다. 이러한 언론 플레이는 JW 그룹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총수가 누구인지도 모를 여자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소문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사회의 임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 여사와 강민혁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은 박서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그녀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강태준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서 이사회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일 계획이었다. 김 비서는 연일 터져나오는 악의적인 기사들의 분통을 터뜨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박서리에게 신문을 보여주며 말했다. 박 선생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합니다. 이건 선생님의 명예뿐만 아니라 회장님과 그룹 전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박서리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혐오스러운 내용이 가득한 신문을 무심하게 훑어보더니 조용히 내려놓으며 물었다. 김 비서님, 이 종이 조각이 회장님의 맥박을 더 강하게 만듭니까? 김 비서는 그녀의 엉뚱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일은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앞에 환자를 살리는 것 뿐입니다. 그녀의 초연함에 김 비서와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주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강태주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적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목에 비수를 꽂을 생각이었다. 내부에서는 독살의 증거를 찾기 위한 비밀스러운 조사가, 외부에서는 박서리를 향한 무차별적인 여론 공격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저택 안팎으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박서리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오직 환자의 회복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을 향한 적이가 이제는 언론을 넘어 그녀의 치료 자체를 방해하려는 더 교활하고 물리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태준의 회복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는 박서리의 도움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며칠 후에는 서재에 앉아 밀린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총기와 냉철함을 되찾았고,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저택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냥감이 사냥꾼의 발톱을 갈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주는 박서리가 제기한 독살서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JW 그룹 내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보안팀 요원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들은 회장직 속의 그림자라 불리는 존재들로 그들의 임무는 절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비밀 조사는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시작되었다. 조사팀은 지난 몇 년간 강태준의 식사와 약을 담당했던 모든 고용인들의 신상과 재정 상태를 샅샅이 훑었다. 저택에 설치된 모든 CCTV의 과거 기록들이 복원되었고,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통신 기록과 계좌 내역이 추적되었다. 거대한 JW 그룹의 정보력이 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 범인을 찾기 위해 총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서리는 의도치 않게 수사의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치료를 계속하면서 독의 성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강태준에게 말했다. 이 독은 아주 교활합니다. 단일 성분이 아니라 여러 약초를 배합하여 만든 것 같습니다. 각각은 무해하지만 함께 사용되면 치명적인 독이 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인삼과 함께 복용했을 때 그 독성이 극대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수사팀에게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막연하게 독극물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대신 강태준이 평소 건강을 위해 즐겨 마시던 인삼차에 무언가 다른 성분이 첨가되었을 가능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수사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좁혀진 것이다. 박서리는 의학적 지식으로, 강태준은 전략적 사고로, 김 비서는 충직한 실행력으로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다. 강태준과 박서리 사이에는 단순한 환자와 치료사 이상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재에서 단둘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곤 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재계의 암투와 가족 내부의 추악한 권력 다툼에 대해 이야기했고, 박서리는 그에게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지혜를 들려주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기묘한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명했다. 어느 늦은 밤, 해독 과정의 고통으로 강태준은 극심한 오한과 경련에 시달렸다. 그는 의사 대신 박서리를 찾았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아 차가운 그의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몇 군데의 혈자리에 침을 놓아 그의 고통을 가라앉혔다. 그 순간 평생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타인에게 드러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머니와도 같은 따스함과 절대적인 신뢰를 느꼈다. 무섭지 않소?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렇게 거대한 암투에 휘말려서 당신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데. 박서리는 그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의원은 환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고 배웠습니다. 그녀의 평온함은 그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목숨을 함께하는 동맹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윤 여사와 강민혁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강태준이 회복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과 그가 김비서와 비밀리에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저택 내에 심어놓은 하수인들을 통해 강태준이 자신의 과거 의료 기록과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윤 여사와 강민혁은 자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의 불안은 극도의 공포와 조급함으로 변했다. 어머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당합니다. 강태준이 모든 것을 알아내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합니다. 강민혁이 초조하게 외쳤다. 윤 여사의 얼굴은 뱀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더 대담하고 더 확실하며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는 계획을. 그들의 목표는 이제 강태준뿐만이 아니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박설이, 그녀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며칠 후 비밀조사팀으로부터 첫 보고가 올라왔다. 김 비서는 긴장된 얼굴로 강태준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몇 달 전 해고된 정원사 한 명의 계좌로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나온 유령회사의 배후를 추적하자 아주 희미하게 강민혁 상무님의 이름과 연결되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하지만 마침내 꼬리가 잡힌 것이다. 강태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사냥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 창밖으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박서리가 직접 약초를 심고 가꾸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그 풍경 아래 이제 곧 피바람이 몰아칠 것임을 그는 예감했다. 적들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칼날이 가장 먼저 박서리를 향할 것이라는 것을. 강태준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은 윤 여사와 강민혁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저택 안에서의 삶은 이제 시한부 인생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경호원들이 들이닥칠지 아니면 강태준이 차가운 얼굴로 증거를 내밀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고 마침내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도박을 결심하게 되었다. 어두운 밤, 윤 여사는 자신의 방으로 강민혁을 불렀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의 교활함을 넘어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비장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혁아,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둘 다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야. 그녀의 눈빛은 결코 실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사의 눈빛이었다. 그녀가 내놓은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랄했다. 그것은 박서리가 강태준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귀한 약재들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윤 여사는 비밀리에 한 가지 약초를 구해왔다. 주혈초, 주쉿차라 불리는 이 약초는 박서리가 사용하는 약재 중 하나와 모양과 색이 거의 흡사했지만 다른 약재들과 섞여 끓여졌을 때 심장을 마비시키는 맹독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독초였다. 그들의 계획은 이러했다. 박서리가 약을 다리기 전 그녀의 약재 보관실에 잠입해 진짜 약초를 죽혈초로 바꿔치기 한다. 박서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약으로 탕약을 만들 것이고 강태준은 그것을 마시고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할 것이다. 모든 증거는 박서리를 가리키게 된다. 치료를 명목으로 접근해 회장을 독살한 희대의 살인마,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강민혁은 어머니의 잔인한 계획에 온몸을 떨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검은 옷으로 몸을 가리고 박서리의 약재실로 향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방 안에는 각종 약초 냄새가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 보관함을 열어 윤 여사가 알려준 약초를 찾아내고 품속에 숨겨온 죽혈초와 바꿔치기 했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리는 마지막 치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약재실로 들어섰다. 이 치료는 강태준의 몸에 남은 마지막 도끼를 완전히 몰아내고 그의 원기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오랜 노력의 결실을 앞둔 장인처럼 경건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정성스럽게 약재들을 하나하나 저울에 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젯밤 바꿔치기 된 약초, 죽혈초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아주 미세한 차이를 느끼는 듯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평소보다 향이 조금이었고 만져지는 감촉이 미세하게 거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간의 피로 때문이거나 약초의 건조 상태에 따른 작은 차이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운명의 여신이 그녀의 눈을 잠시 가린 순간이었다. 박서리는 모든 약재를 커다란 약탕기에 넣고 불을 지폈다. 맑은 물이 약재들과 섞여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약초의 향기가 방 안에 퍼져나갔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희미하고 불길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기운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 밖에서 윤 여사와 강민혁은 초조하게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김 비서와 함께 수사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범인이 강민혁이라는 심증은 굳어졌지만 그의 배후에 윤 여사가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그는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다.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죽음의 탕약이 바로 옆방에서 끓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몇 시간이 흘러 마침내 탕약이 완성되었다. 약물은 평소보다 조금 더 검고 탁한 빛을 띠었지만 눈에 띌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박서리는 완성된 탕약을 정성스럽게 사기 그릇에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에서는 진한 양내가 풍겼다.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끊고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죽음의 덫이었다. 박서리는 쟁반에 약 그릇을 받쳐들고 강태준의 서재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곧 완쾌될 환자에 대한 기대감과 의원으로서의 보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가 강태준의 서재 문 앞에 섰다. 그녀는 가볍게 노크를 한 후 문손잡이를 잡았다. 문 안에서는 강태준이 김 비서와 나누는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녀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약을 건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윤 여사와 강민혁의 끔찍한 계획이 완성되고 거대한 비극에 막이 오르게 될 것이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했다. 박서리의 손이 서재의 문손잡이를 막 돌리려던 찰나 그녀는 우뚝 멈춰섰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이 탕약의 증기 속에 섞인 아주 미세하고 불길한 냄새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약초의 향이 아니었다. 스승님이 독초를 가르치며 수없이 경고했던 혈관을 뒤틀고 심장을 먹게 한다는 죽혈초의 향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문에서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다. 평생을 유지해온 평정심이 처음으로 깨질 뻔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억누르며 쟁반을 든 채 조용히 복도를 되돌아 나왔다. 그녀는 곧장 약재실로 달려가 자신이 따로 보관해 두었던 진짜 약초의 잎사귀와 독이 든 탕약의 찌꺼기를 비교했다. 차이는 미미했지만 명백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살인자로 만들고 강태준을 죽이려 한 것이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언론을 이용한 악의적인 공격, 그리고 이제는 직접적인 살해 시도까지. 적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적의 칼을 역으로 이용해 그들의 심장을 꿰뚫어야 할 때였다. 박서리는 독이 든 탕약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긴 후 강태준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의 굳은 표정을 본 강태준과 김 비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문을 잠근 후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누군가 제 약재에 독을 탔습니다. 제가 들고 온 탕약은 회장님을 죽이기 위한 독약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강태준의 눈은 오히려 얼음보다 차갑게 빛났다. 그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에 차 있었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팠군. 우리에게 자신들의 목을 칠 칼을 쥐어준 셈이야. 그는 박서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방법이 있겠소? 이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이. 박서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회장님께서 위독해지시면 됩니다. 물론 진짜가 아닌 연극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계책 위에 계책을 쌓는 연환계, 린환계였다. 그녀가 독성은 없지만 일시적으로 심장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약을 만들고 강태준이 그것을 마시고 쓰러지는 연기를 한다는 것이었다. 적들이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방심하여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그들의 모든 죄를 만천하에 공개한다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적의 숨통을 확실히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계획을 듣고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는 본래 뛰어난 승부사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거니 연극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다. 박서리는 다시 약재실로 돌아가 새로운 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다. 분노와 결의가 그녀의 모든 감각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잠시 후 외견상으로는 독약과 거의 구별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인체에 무해한 가짜 독약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다시 강태준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박서리가 내민 약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박서리와 김 비서를 한번 쳐다보고는 망설임 없이 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잠시 후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졌다. 크헉!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몸은 가볍게 경련을 일으켰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해졌다. 완벽한 연기였다. 김 비서는 계획대로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회장님이 쓰러지셨다. 의사를 불러라. 빨리. 그의 절규는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윤 여사와 강민혁이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강태준과 그의 곁에 서 있는 박서리,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약 그릇을 보고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 성공했다. 그들은 완벽한 비극의 희생자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윤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박서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저 악마 같은 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여자가 태준이를 독살한 거야. 여봐라, 다들 뭘 하고 있느냐. 당장 저 살인마를 붙잡아. 그녀의 연기는 아카데미 여우주연 상감이었다. 강민혁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살인 사건입니다. JW그룹의 강태준 회장님이 독살당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저 여자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었다.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용인들의 비명소리, 뒤늦게 달려온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 그리고 윤 여사의 저주 섞인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박서리는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고 가문의 안주인은 범인으로 한 시골 처녀를 지목하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박서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경찰들은 강민혁의 다급한 재촉에 따라 박서리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단, 그 덫에 걸린 것이 누구인지만 그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JW그룹 본사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강민혁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 회의 때문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그룹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핵심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어젯밤 강태준 회장이 위독하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치료를 맡았던 의문의 여인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상태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처럼 창백한 얼굴을 한 윤 여사가 따르고 있었다. 강민혁은 애써 슬픔을 억누르는 듯한 비장한 표정으로 이사들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통하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참으로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르는 듯한 연기를 했다. 아시다시피 제 형님이신 강태준 회장님께서 어젯밤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회장님을 독살하려 한 흉악한 범인은 체포되었지만 회장님의 상태는 매우 위중하여 사실상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JW그룹은 지금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완벽했다. 그는 강태준의 비극을 애도하면서도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책임감 있는 후계자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의 눈빛에는
회사를 구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숨길 수 없는 야망이 동시에 번뜩였다. 일부 이사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윤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아들의 연기에 힘을 보탰다. 강민혁은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을 준비를 했다. 그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외쳤다. 이 비상사태를 수습하고 그룹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 직무 대행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맡고자 합니다. 부디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어 이 혼란을 바로잡고 JW 그룹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막 고개를 숙여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려는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마치 폭발이라도 하듯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의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충직한 김 비서와 변호인단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회의실 안의 모든 시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민혁과 윤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극도의 공포와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태준은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모두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얼어붙은 강민혁을 지나쳐 회의 테이블 상석,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감히 내 자리에서 무슨 역모를 꾸미고 있는 건가, 강민혁.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기에 충분했다. 강민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버벅거리며 변명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저는 형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회사를 걱정하여. 하지만 강태준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닥쳐라. 내 더러운 입으로 감히 회사 걱정 따위를 짓거리지 마라.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비서는 즉시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초췌한 모습의 전직 정원사 영상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강민혁에게 돈을 받고 강태준의 인삼차에 정체불명의 약초 가루를 탔다고 자백했다. 이어서 그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과 그 돈의 출처가 강민혁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다음 영상은 저택의 CCTV 화면이었다. 화면 속에는 검은 옷을 입은 강민혁이 박서리의 약재실에 몰래 잠입하여 약초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박서리가 만들었던 탕약에서 검출된 맹독 성분과 강민혁이 바꿔치기한 죽혈초의 성분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회의실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강민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외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윤 여사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에 찬 눈으로 모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마터면 살인자의 편에 설 뻔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냉혹한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강민혁과 넋이 나간 윤 여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너희들의 더러운 연극은 끝났다. 너희들은 내 동생과 어머니가 아니라 내 목숨을 노린 살인자, 이자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 반역자일 뿐이다.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시간이다. 그는 문 밖의 경호원들을 향해
명령했다. 저들을 당장 끌어내.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강태준의 폭로가 끝난 회의실은 거대한 폭탄이 터진 후의 폐허와도 같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발버둥 쳤고 윤 여사는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을 보며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들이 사라지자 남아있던 이사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앞다투어 강태준에게 다가가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속인 겁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눈은 싸늘했다. 그는 누가 진심으로 충성하고 누가 기회를 엿보는 박쥐였는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들을 지나쳐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었다. JW그룹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시작될 것임을 모두가 예감했다. 그의 복수는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무자비했다. 가장 먼저 박서리가 즉시 석방되었다. 그녀를 살인 미수범으로 몰았던 경찰들은 이제 강태준 측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언론은 하루아침에 희대의 악녀를 비운의 피해자로 비극의 희생자를 파렴치한 살인범으로 바꿔 보도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법무팀은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윤 여사와 강민혁의 모든 개인 자산과 차명 계좌는 순식간에 동결되었다. 그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부의 성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소유했던 호화로운 별장, 슈퍼카, 비밀 금고는 모두 압수수색되었고 그 안에서는 그들의 추가적인 범죄를 입증할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그룹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었다. 강민혁의 라인에 서서 그들의 불법 행위를 돕거나 묵인했던 임원들은 예외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들의 자리에는 강태준이 오랫동안 신뢰해온 실력 있는 인물들이 채워졌다. JW그룹은 오랜 시간 골마있던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피를 수혈받기 시작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여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수사팀은 강태준의 아버지, 즉 선대 회장이 사망하던 시점에 거액의 돈이 한 의사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선대 회장의 공식적인 사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하지만 그 의사는 심장질환이 아닌 희귀 독극물 전문가였다. 강태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끔찍한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극비리에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여 재부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국과수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선대 회장의 유골에서 자신이 중독되었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만성 자맹독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윤 여사는 남편을 천천히 독살하여 그의 죽음을 자연사로 위장했고 회사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자신마저 똑같은 방식으로 제거하려 했다. 그녀는 단순한 탐욕스러운 계모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두 부자를 모두 죽이려 한 악마였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윤 여사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바쳤지만 결국 모든 것을 아들에게만 주려는 남편에 대한 증오, 그리고 자신의 핏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던 뒤틀린 모성애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울부짖었다. 그녀의 가짜 제국은 그렇게 완벽하게 붕괴했다. 이 모든 격동의 시간 속에서 박서리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벗었지만 세상의 관심이나 강태준이 제안한 막대한 보상을 거절했다.
그녀는 다시 저택의 작은 약재실로 돌아가 강태준의 몸에 남은 마지막 도끼를 제거하고 그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데에만 집중했다. 세상이 탐욕과 배신, 복수로 들끓는 동안 그녀의 공간만은 평온과 치유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은 감옥 면회실에서 마지막으로 윤 여사를 마주했다. 화려했던 귀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초라한 한 명의 죄수만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어떤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깊은 허무함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부검 결과서를 내밀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내리는 마지막 사형 선고였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JW 그룹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윤 여사와 강민혁이 선대 회장 살해 및 현 회장 살인 미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거짓과 위선의 제국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준은 마침내 자신의 왕좌를 되찾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피비린내 나던 스캔들의 광풍은 잦아들고 JW 그룹은 새로운 주인을 맞아 안정을 되찾았다. 강태준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룹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삶의 가치와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의 경영 철학에도 따뜻한 인간미가 더해졌다. 그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그의 변화에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임직원들도 진심이 담긴 그의 행보에 점차 마음을 열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JW 그룹은 단순한 이윤 추구 집단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강태준은 자신이 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서리를 찾았다. 그는 저택의 정원에서 약초를 돌보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곳은 그녀가 머무는 동안 황무지에서 향기로운 약초밭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강남의 빌딩 등기 관리증, JW 그룹의 주식 증서, 그리고 액수가 적히지 않은 백지 수표가 들어 있었다. 이것으로 내 목숨값의 일부라도 갚을 수 있기를 바라오. 강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것 말고도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하시오. 집, 차, 명예.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 그가 내민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부였다. 하지만 박서리는 그 서류 봉투를 잠시 내려다볼 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맑고 고요했다. 저는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태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라면 그럴 것이라고 수긍했다. 그는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되겠소? 당신의 소원을 말해주시오. 박서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자신의 유일한 소원을 말했다. 제 고향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회장님께서 진정으로 빚을 갚고 싶으시다면 그들을 위해 병원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돈 걱정 없이 그 어떤 환자라도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 말입니다. 그녀의 소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이 여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 기업의 총수가 촌부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알겠소. 당신의 뜻을 받들겠소. 당신의 고향에 대한민국 최고의 한방병원을 지어주겠소. 당신이 그곳의 주인이 되어 당신의 의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내 모든 힘을 다해 돕겠소. 그의 약속은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한 거래가 아니었다.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은 한 남자의 진정한 맹세였다. 1년 후 박서리의 고향인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에 아름다운 한방병원이 문을 열었다. 병원의 이름은 서리원, 레리웬, 상서로운 백꽃의 동산이라는 뜻으로 박서리의 이름과 그녀가 가진 치유의 힘을 기리는 이름이었다. 병원은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었지만 외관은 자연과 어우러진 전통 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온갖 희귀 약초들이 자라는 거대한 정원이 조성되었다. 박서리는 그곳의 원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원장실에 앉아있기보다 소박한 의원복을 입고 직접 환자들을 돌봤다. 병원은 그녀의 뜻대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인들의 감사 인사가 병원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박서리가 한 노인의 맥을 짚어주고 있을 때였다. 병원 언덕 아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차 안에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병원의 평화로운 풍경과 그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박서리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냉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깊은 존경과 따스한 연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이 담긴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그녀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 자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그녀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비서가 운전석에서 그런 그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잠시 후 차는 소리 없이 돌아서 산길을 내려갔다. 서리원의 상서로운 기운만이 그들이 떠난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한 남자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한 여인의 전설은 시작되었다.